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먹으면 좋을 여름 김치 2가지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8월 8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음주운전은 상습적이고 재발률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을 아예 압수하는 겁니다. 최근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100대가 넘는 차량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압수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 관련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대적인 좀 단속을 벌인 거죠? 맞습니다. 경찰은 최근 4월부터 7월까지 이 교통사범 대대적인 집중 특별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습 음주 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했는데요. 무려 188대에 이릅니다. 그중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압수한 차량이 57%에 달하는 107대인데요. 이 기간 중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들의 양상도 천태만상입니다. 한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자 아예 버리고 도주를 하기도 했고 이 기간 중에 검거된 피해자 중에는요, 음주운전을 무려 5번 이상 한 상습범이 10명에 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음주운전 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네, 기본 기준은요,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이 요건이 달한다고 바로 차량이 압수되는 건 아니고요. 피해 정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재범 우려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경찰이 차량을 압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당 차량이 검찰로 넘어가고요. 법원이 몰수할지 여부를 가리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몰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향후 공매 절차를 거쳐서 이 차량의 매각 대금은 국고로 귀속이 되는데요. 일단 경찰 관계자는 재범이 40%가 넘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압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 그러면 그 차는 곧장 흉기가 된다. 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일단 국내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보유한 모기가 확인되면서 이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와, 말라리아라뇨. 장마 지나고 날씨가 덥고 습해지면서 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환자를 물은 모기가 다른 사람들을 물면서 이제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두통, 구역, 발열, 오한 등이 있는데요. 일단 모기 102마리 중에 질병관리청이 경기 파주시에서 채집한 모기가 이 정도 수치였는데 이 중 4마리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기생충에 감염된 모기가 이런 전염의 이 원로로 이제 하나의 그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일반 모기는 아니고 주로 날개에 흑백색 반점 무기가 있는 얼룩 날개 모기가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달 31일까지는 전국의 9개 지역에만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졌었지만 이 부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방 백신이라도 있으면 덜 위험할 텐데 어쨌든 감염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말라리아는 백신이 따로 지금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일단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 일단 저녁에 야외에서 땀이 나는 상태로 휴식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나 호숫가 주변은 특히 피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된 곳은 지금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강원도 등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긴 옷을 착용하고 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고요. 또 잠을 잘 때는 아무리 덥더라도 방충망은 꼭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게 해외 나갈 때 아열대 기후 국가 갈 때 말라리아 조심하셔야 됐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온이 되니까 네네. 말라리아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모기 기피제 같은 거 야외 활동할 때 꼭 바르시고 다녀야 되겠고요. 다음 시전해 주시죠. 네, 요즘 킥보드 때문에 놀랐다는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뭐 도로에서도 차량을 요리조리 피해가거나요. 인도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람 사이를 굉장히 위험하게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 요즘 보기 어려운 광경이 아닌데 최근에는 도로 한복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무려 역주행을 한 남녀 커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운전할 때도 그렇고 사실 걸어 다닐 때도 이 전동 킥보드 보면 좀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움을 느끼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도로에서 역주행을 했다. 이거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이 제목의 영상에 담긴 부분 확인해 보면 정말 역대급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작성자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커플로 보이는 남녀가 안전장치는 전혀 착용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차량이 주행하는 방향과 역주행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역으로 주행하면서 차량이 상당히 피해가는 굉장히 아찔하고 위험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와. 역주행도 저거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네. 킥보드에 2명 타는 거 저것도 엄연한 불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2명이 탑승하는 건 불법이고요. 당연하지만 전동 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모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또 이 운행을 하려면 면허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 이 전동 킥보드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무려 2,300건이 넘고요. 이 중 사망사고만도 24건에 달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방탄소년단의 슈가 씨가 술을 마신 채로 전동 스쿠터를 몰아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맞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의 슈가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당시 상황은 슈가 씨가 이제 스쿠터를 타고 주행을 하다가 넘어진 것을 보고 경찰이 처음에는 도움을 주려고 접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술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서 인근 지구대로 인계를 했다라고 하고요.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마친 슈가 씨는 귀가를 했는데 어제 그 사과 입장문을 내고 실망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전동 이동 장치 저 음주하고 타면 안 되고요. 네네. 예?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수칙 꼭 지켜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필리핀 이모님이라고 하죠. 최근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필리핀에서 100명이 넘는 가사 관리사 입국을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범위가 상당히 불분명해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벌써부터 나옵니다. 네, 이미 필리핀 가사관리사 그 서비스 신청 수요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예,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는요. 일단 자녀 돌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가사 활동으로 돼 있습니다.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이의 이유식을 만들거나 아이에게 이 부분을 먹이는 거, 아이 목욕시키는 거, 기저귀 갈기, 아이방 청소, 당연히 돌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뭐 지시를 하고 부탁을 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아이 돌봄을 제외한 그 부모 그리고 같이 사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맞겠는지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분명해야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네, 6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일단 어른 같은 경우에는 어른의 옷 세탁과 건조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의 식기를 설거지하거나 단순한 물 청소를 하는 거, 그리고 청소기나 마대걸루를 사용한 바닥 청소까지는 가능한데요. 쓰레기 배출 업무를 부탁하거나 어른의 음식을 시키거나 아니면 실제로 손을 사용한 걸레질 그리고 수납 정리는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사일이라는 게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아이 돌봄과 관련된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부수된 업무라고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모호하다는 지적 나옵니다. 네, 이런 모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 고용부에서는 이용자와 또 이 제공자 사이에 거래 관계를 명시적으로 계약으로 이제 남기게 되면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표준 약관 같은 게 마련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분쟁 조정 기구가 만들어야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아무래도 향후 이런 문제가 불거질 부분을 대비한 대안책 그리고 이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세요라든지 원만히 해결하세요. 참 헷갈리는 용어거든요. 네. 예,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적응이 될 법도 한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장마가 끝났다고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나 소나기 예보 있는데요. 시간당 30mm로 강하게 오는 곳도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에도 약한 빗방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중구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올 텐데요.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 최대 60mm 예상됩니다. 남부와 제주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립니다. 경남에는 최대 80mm 넘게 오겠고요. 한 번에 많은 양이 집중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끈질긴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태백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온열 질환자도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비가 열기를 식혀주기는커녕 습도만 높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예상되고요. 대구는 또다시 3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계곡이나 하천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네, 목요일의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네, 그리고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오늘은 언제로 먼저 돌아갑니까? 1949년 8월 6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갖는 의무가 있죠. 바로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병역 의무입니다. 1949년 8월 6일은 대한민국 최초의 병역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이때부터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지원제를 병용하는 병역제도가 실시됐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평생 군대 얘기를 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평생 군대 얘기하다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안 질리더라고요. 공이 2개였다, 공이 3개였다, 사람을 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골 넣었다. 뭐 이런 거. 혈기왕성한 시기에 사회에서 떨어져서 그곳에서 갇힌 생활을 해, 솔직히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얘기들이 많죠. 예. 자, 우리나라 최초의 병역법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네,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 군대는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어서 미군정 하에서 국방경비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발적으로 군대에 지원하는 의용병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8월 6일 최초의 병역법이 공포된 겁니다. 이 법에 따라서 20세부터 40세까지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 병역법은 남자들에게는 의무병제, 여자에게는 지원제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징병제의 시작인데요. 징병제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국방에 필요한 병사를 징집해서 교육과 훈련 기간을 거쳐서 일정 기간 복무하게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들을 예비 전력으로 확보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징병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법이 만들어지고 바로 6.25 전쟁이 터져서 최초의 병역법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17세 이상 40세 미만 남자를 국민방위군이라는 이름으로 소집해서 병력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 종전이 되고 전쟁의
상처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서 1957년에 병역법 개정법이 공포가 됐고 지금까지 시대 상황에 따라서 100번 넘게 개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군대 가기 전에 듣는 노래들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노래는 집 떠나와 이 노래 열차 좋죠.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갑자기 눈물 날라 아니 그러네. 철규 씨 눈가가 좀 촉촉해졌는데 그때 그 생각납니다. 군대를 조금 멀리 다녀오셨나 봐요? 아니 저 방이나 집 앞에 가긴 갔는데 이게 노래가 슬프잖아요. 네, 군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등병의 편지죠. 맞아요. 방위는 될 수 없는 이등병. 이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는 원래 가수 김현성 씨가 작사 작곡하고 직접 불렀던 노래인데요.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OST로 사용되면서 김광석 버전이 가장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김광석 씨 노래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군대 가는 남자들의 심정을 참 잘 표현했고 그래서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한동안 방송 금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80년대에는요 이 노래가 아니었어요.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는 최백호 씨의 이병전야였습니다. 아쉬운 밤, 흐뭇한 밤 전 이거였어요. 담배 연기. 네. 오, 그래요? 자, 잔을 들어라 이렇게 끝난 두 분 노래인데요. 갑자기 급친해지시네. 그러면 당시 군대 가는 친구들을 위로할 때 술집에서 술 한잔하면서 꼭 이 이병전야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는 또 달라져서 김민우 씨의 이병열차 안에서를 이 많이 노래는 알죠. 불렀어요. 맞아요. 네,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군대에 가는 남성의 미안함과 그리움을 전하는 내용인데 군입대를 앞둔 많은 연인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댄 나를 잊을까? 아주 노래가 현실적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잊을까? 야, 저는 40개월이나 갔다 왔어요. 와. 어머나, 그렇게 길게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제 동기 여자들이 저보다 회사로 치면 한 4년 선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진짜. 좀 시대에 따라서 복무 기간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네, 계급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복무기간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세 분 지금 육군 병사들 네. 복무기간 혹시 몇 개월인지 아세요? 그 많이 단축된 걸로 알고 저는 있는데 알고 그렇죠? 있어요. 알고 계세요? 10개월 정도 아니에요? 18개월. 18개월. 또 줄었어요? 네, 18개월이에요. 와. 맞습니다. 현재 육군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이고요. 해병 역시 18개월. 그런데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입니다. 한국 군의 이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 9번 바뀌었는데요. 군 복무 기간이 처음 정해진 때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그때는 육해, 공군, 해병 모두 36개월, 만 3년이었습니다. 와, 세다. 그런데 이거 야. 너무 병역 부담이 크다 이런 네. 여론에 따라서 육군과 해병은 1959년에 33개월로 단축되고 62년에 30개월로 다시 단축이 돼서 전체적으로 단축되는 추세에 있었는데 그런데 1968년부터 79년 사이 입대자들은 훨씬 오랜 기간 군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1968년에 북한 공작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일이 있어요. 네. 121 사태라는 건데 이 일 때문에 육군과 해병이 다시 36개월로 늘어났고 해군과 공군은 39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들었고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18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와. 아무리 단축됐어도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군복무를 앞둔 그 젊은이들에게 18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자,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을 이 국군 장병 여러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영웅입니다. 네, 그럼요. 아, 멋있다.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3년 8월 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3년 8월 7일은 전설의 엑스포, 대전 엑스포가 개최된 날입니다. 대전 엑스포는 88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5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대규모 국제 행사로 개발도상국에서 처음 열린 국제 박람회입니다.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93일 동안 열렸는데 무려 1,450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야, 대전 엑스포는 국민 3명 중에 1명이 다녀왔을 정도로 와. 전 국민의 축제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저 때 거의 매일이 아니고 매일 대전 엑스포 현장을 연결하는 생방송을 했었고
그래서 방송 인력들이 많이 동원이 됐어요. 네,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대전 엑스포. 우리나라에서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유치하게 된 거예요? 네,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노태우 정부가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관적인 견해도 많았지만 우리 정부는 반드시 국제 박람회를 개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놓은 게 바로 개발도상국 컨셉입니다. 국제 박람회가 그때까지 부유한 선진국 위주의 축제였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개발도상국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집중 강조한 거죠. 결국 1990년 8월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93년 세계 박람회를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하는 것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대전 엑스포는 세계 엑스포 역사상 개발도상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박람회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열린 대전 엑스포 정말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원래라면 수학여행이 거의 서울에 막 어디 놀이동산이었는데 대전으로 다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엄청났죠, 그때? 네, 이 엑스포를 위해서 대전이 대도시로 환골탈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도로가 건설되고 엑스포 현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는 기본이고 엑스포 특별열차 아예 헬기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행사장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주요 전시장 하나 보는데 3,000명이 줄을 서고 5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보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심지어 하루 200명의 미아가 발생했습니다. 네? 당시 학생들의 수학여행, 소풍, 단골 코스였고요. 엄청난 수의 이 사람들이 방문하자 1,000만 번째 관람객에게 파리행 항공권을 주는 이벤트가 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여길 봐도 사람 저기 봐도 사람 줄 쓴 거 보십시오. 네. 근데 뭘 보려고 저렇게 간 거예요? 뭘 볼 게 있었어요? 그 당시 대전 엑스포는요, 세계 108개 나라와 33개 국제기업, 우리나라 2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했는데요. 특히 이 엑스포는 세계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소였습니다. 당시 흔치 않았던 자기부상 열차도 있었는데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는 이벤트도 있었어요. 또 태양전지 자동차, 무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도 체험할 수 있었고 가상현실도 체험할 수 있었고 당시엔 획기적이었던 터치스크린 기술도 소개가 됐습니다. 와. 이때 선보인 기술이 지금 다 상용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또 우리 사물놀이의 민족답게 사물놀이 로봇도 있었고요.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은 바로 로보카였는데 이거 평범한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거였습니다. 뒤에 영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 영화의 원조격이었죠. 이것 말고도 다양한 국가의 전시관에는 각 나라의 문화를 실제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가득했습니다. 네, 정말 미래를 예측하는 당시 기술이었던 건 터치스크린 얘기도 그런 것 같은데 네. 또 대전 엑스포가 인기를 끌었던 게 또 꿈돌이, 꿈순이가 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대전 엑스포의 상징 꿈돌이와 꿈순이 삼각형 큰 머리에 몸은 노란색, 꿈은 분홍색이었고 귀여워. 별 더듬이를 가진 이 꿈돌이, 꿈순이 이 시절 어린이들에게 정말 인기 캐릭터였어요. 꿈돌이 우표는 물론이고 꿈돌이 통장, 문구용품, 게임 등 다양한 굿즈들이 맞아요.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이 꿈돌이 저는 뭐 꿈돌이 동산 네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꿈돌이 뭐 정말 지금도 자주 사용하는 그 도움이라는 말이 이때 이제 대전 엑스포에서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그 전에는 없던 말이에요. 행사 안내를 맡거나 봉사하는 사람을 도움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많이 쓰는데 이게 대전 엑스포 때 국민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도우미를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하늘을 찔렀어요. 일주일 동안 모집 기간이었는데 22,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서 경쟁률이 30대 1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도우미 경력 있는 사람을 항공 승무원이나 비서로 특채하겠다고 발표한 회사도 있어서 그 인기가 더 좋았죠. 엑스포에서도 도우미의 인기는 엄청났는데요. 전시관을 둘러보는 사람보다 도우미와 기념사진 찍으려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초반에 몇 명 안 뽑았을 때 그들을 원조 도움이라고 그랬고요. 그 이후에 여러 명 뽑았을 때 도움이라고 그랬고 그분들이 또 방송사에 많이들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대전 엑스포를 방문한 유명 인사들도 많았는데 특히 재밌는 게 강호동 씨가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해서 그걸 깼죠. 네, 지금은 국민 MC 강호동 씨, 그때는 씨름판의 악동이었는데요. 대전 엑스포에서 악수마니아기 기네스에 도전을 했습니다. 당시 세계 기록이 캐나다인이 세운 25,289명이었는데 이 기록을 깨기 위해서는 최소한 1.1초마다 한 명씩 쉬지 않고 악수를 해야 됐습니다. 강호동 씨는 개장 이튿날인
93년 8월 8일 8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28,233명과 악수하면서 기네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야. 대전 엑스포에는 당대 인기 여배우 소피 마르소도 방문했는데요. 어머.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엑스포에서 소피 마르소 본 기억 있으신 분들 지금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찾았던 만큼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박람회 사상 가장 뛰어난 정보화 엑스포였던 대전 엑스포로 인해서 대한민국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 엑스포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처음 이 세계 엑스포에 참가하는 것이 1893년. 조선시대예요. 그때 시카고 박람회 처음 가서 기와집 모형 안에다가 나전치기, 방석, 대포, 갑옷 이런 거 전시했었거든요. 그로부터 꼭 100년 뒤에 우리가 이 최첨단 엑스포를 개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대전이라는 도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죠. 대전에 엑스포 아파트가 있어요. 그 엑스포 아파트를 잠깐 주소지로 뒀던 저에게는 정말 어머나. 특별한 행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2012년에 여수에서 엑스포가 한 번 더 개최됐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멋진 국제 행사들이 더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8월 1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세 분은 국민학교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국민학교 나왔죠. 전 창원 반성초등학교 6학년 고반 조미자 선생님 방. 오. 국민학교네요. 국민학교. 국민학교? 네네네. 저는 초등학교. 네. 철규 씨가 그렇게 안 젊군요. 네. 이렇게 이 대답에 따라서 세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995년 8월 11일은 교육부에서 국민학교란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날입니다. 광복 50주년을 나흘 앞둔 날이었는데요. 이 발표로 1996년 3월 1일부로 일제강점기인 1941년부터 54년 동안 사용해왔던 국민학교란 명칭이 사라지고 초등학교로 바뀌게 맞아, 됐습니다. 이때요. 예. 네, 그 이전부터 국민학교는 일제 잔재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돼 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54년 동안 사용해왔던 국민학교라는 명칭에는 일제의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국민학교의 그 국민은 우리가 지금 쓰는 이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일본 국왕을 천황이라고 했잖아요. 이 천황에게 충성하는 백성을 황국신민이라고 했는데 이 황국신민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인 게 이때 국민입니다. 그래서 1941년에 일제가 초등교육기관을 국민학교로 바꿨는데 이 국민학교령 제1조에 국민학교는 황국의 도에 따라 초등보통교육을 시행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소학교, 보통학교 이렇게 불리던 학교를 황국신민의 학교, 국민학교로 바꾼 거죠. 이 교육은 그냥 구실이고 전쟁에 나가 목숨 바칠 황국신민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던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일제가 교육이라는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아이들한테 사상을 주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1940년도 이 국민학교에서 뭘 배웠고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하게 일본 사람이 되는 교육을 받았어요. 국민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종이에다가 일장기 그리는 거였고요. 담임 선생님한테서 일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네요. 우리말 사용은 당연히 금지됐고 일본어로 문자를 배웠어요. 창씨 개명을 했으니까 학생들의 이름도 전부 일본식으로 바뀌어 있었고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금지. 국사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는데 우리 역사가 아니라 일본 역사를 배웠습니다. 매월 8일이 되면 학교 주변에 있는 신사에 가서 궁성요배라고 해가지고 일본 왕, 일왕이 사는 이 방향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운동장 조회 시간엔 황국신민의 서사라고 하는 걸 암송을 했고 교장의 긴 훈화를 들었습니다. 소풍은 10km 정도 되는 곳까지 걸어갔는데 아이들에게 지금도 군인들이 어려워하는 행군을 이렇게 시켰던 거죠. 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정신을 말살하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예.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면 해방된 후에 70년대 국민학교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우리 국민학교는 그 전에 국민학교와는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가장 인상적인 게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한 반에 60명, 70명 보통이었고요. 그래서 콩나물 교실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걸로도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 2부제 수업을 했어요. 요즘 초등학교 책걸상이 최신형으로 가볍잖아요. 이때는 무거운 나무 의자에 2인용 나무 책상,
기억나세요? 늘 삐그덕거렸고 중간에 꼭 금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거 넘어오지 넘어오면 말라고. 안 돼. 뭐 이런 거 다 했죠. 겨울에는 또 난로 이거 사용을 했는데 주번이 아침 일찍 조개탄을 양철 양동이에 받아와요. 이걸 이제 떼는 거죠. 그러면 양은 도시락을 싸왔을 때니까 이거를 난로 위에 올려서 따뜻하게 데우는데 맨 아래에 있는 게 타요. 그래서 계속 이걸 네.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안 바꿔주면 맨 아래에서 탄 그 도시락을 먹는 학생들이 꼭 생기게 됐죠. 네. 반공주제 포스터 그리기,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 꼭 있었어요. 이재용 아나운서 국민학교 시절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 다 생각나고요. 네. 저희는 80명씩 2부제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주 월요일마다 애국조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웅변대회, 반공 웅변대회 같은 거 다 하고 상 주고 박수 치고 막 그랬어요. 네. 저희 세대도 다 하긴 했는데 저희 세대는 2부제긴 한데 63명 정도 있었어요, 한 반에. 네. 이 부제를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어머나, 세대 차이 난다. 네. 그 월요일마다 애국조회 그게 이제 일제시대 국민학교의 그 유산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그런 거죠. 네. 1990년대 초에 들어와서 국민학교 명칭이 일제 잔재인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서명이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청산에 한 발 늦은 거예요. 정작 일본은 패망하자마자 소학교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대만 같은 다른 일본의 식민지 국가들도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다 버렸는데 유독 우리만 50년 넘게 국민학교 이름을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영삼 정부가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일제장제를 청산하자 이렇게 나섰잖아요. 그래서 그때 1995년 8월 15일 날 총독부 건물도 해체하고 그랬었는데 그것과 같이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기로 선언을 한 겁니다. 1996년 3월 1일부터 전국 5,772개 국민학교가 동시에 간판을 초등학교로 바꿔달고 학교 직인을 비롯해서 생활기록부 등 모든 문서에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바꿨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지만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네. 늦은 감도 있었는데 참 시원하게 잘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쓰고 있는 유치원이란 말도 일제 잔재라면서요. 네, 유치원이란 말은 어린이들의 정원이라는 독일말 킨더가르텐을 일본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요치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그냥 유치원이라고 하는 건데 유치하다 이 유치하고 유치원의 유치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아니라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실현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아픈 역사의 흔적이 아직도 이렇게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하나씩 찾아서 따박따박 고쳐가면서 민족의식을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 8월 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2010년 8월 5일은 칠레 광산 붕괴로 광부 33명이 매몰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 사고로 광부들이 지하 700m 아래 갱도에 갇혔고요. 전문가들이 예측한 생존 가능성은 고작 2%였지만 무려 69일 만에 전원이 구출되면서 기적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지금 그게 대단한 거예요. 네.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오래 매몰돼 있었는데 전원 구조. 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33인의 광부가 쓴 희망의 이야기, 기적 스토리입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한 좀 그날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납니다. 약 70만 톤의 암석과 토사가 갱도를 뒤덮었고 지하 700m 지점에 광부 33명이 갇히게 되는데요. 이들이 처한 환경은 평균 기온이 32도. 습도가 95%, 대피소엔 성인 10명이 48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식량과 음료수만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상상만 해도 숨막히는 더위에 식량도 턱없이 적고 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광부들은 어떻게 했나요? 처음엔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개별적으로 굴 파기를 시도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 33명 광부들 속에서 리더가 등장합니다. 바로 작업반장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광부들을 다독였고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자고 설득을 했고 진정성 있는 그 목소리에 모두가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통조림 참치 한 스푼, 우유 반 컵, 크래커 한 개, 하루에요. 이렇게 분배를 했고 비록 빈약한 식사지만 33명 모두가 음식을 배급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시에 허기를 달랬습니다. 또 우르수아는 간호사, 기록자, 정신적 지주, 오락반장 등 각자에게 업무를 부여하되 어느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현명한 리더 한 명이 강부들의 멘탈을 잡아주면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놓지 않게 잘 이끌어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게 리더가 이끌어간다 그러더라도 그 안에서 점점 이게 희망을 계속 잡고 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선 식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광부들은 디젤 냄새가 진동하는 발굴에 쓰는 공업용수를 마시면서 견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앓고 있던 한 광부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자기 소변을 마셨다고 해요. 광부들의 몸에 곰팡이가 피어나기도 했고 붕괴 9일째 되는 날에는 24시간마다 하던 식사를 36시간에 한 번으로 바꿉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얼른 구조 작업을 했어야 됐을 텐데 당시 바깥 상황은 어땠습니까? 당시 칠레 피네라 대통령은 광부들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채굴 기계를 동원했어요. 광산 안에선 서서히 감지되는 드릴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그러다 17일째 되는 날 광부들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드릴이 그들이 있던 대피소 벽을 뚫고 나온 거예요. 광부들은 그 드릴에 이렇게 쪽지를 적어서 매답니다. 우리 33인 모두는 대피소에 살아있습니다. 이 소식은 칠레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칠레 국민들 모두가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야, 광부들 모두가 생존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 희망이 점점 더 커졌겠는데요. 위치를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광부들에게 주어진 세상과의 유일한 통로는 지름 10cm의 작은 구멍뿐이었습니다. 구조대는 재빨리 작은 구멍을 통해 소형 카메라와 산소, 식량, 식수 등을 내려보냈어요. 광부들은 카메라로 자기들의 모습을 찍고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고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비디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감동을 주게 됐는데요. 이 구호 물품 중에 우리나라께 있어서 아주 주목이 돼요. 뭔가요? S전자의 핸드폰. 이게 같이 내려갑니다. 칠레 광부들은 이 휴대폰으로 칠레 광산업 장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살아있는 광부를 보고 전 세계가 기뻐합니다. 그죠? 너무 좋은 일인데 이제 살아있는 건 좋고 구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광산에서 이렇게 구출을 해냈을까요? 네, 광부들이 있는 데까지 700m 길이의 굴을 파야 되고 또 그들을 대피소에서 꺼낼 방법을 마련해야 됐어요. 그런데 당시 칠레 기술로는 이게 넉 달 이상 걸린다. 그래서 결국 해외 온갖 기술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칠레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매몰된 지 69일 만인 10월 12일 오후 11시 20분 첫 번째 구출자가 나옵니다. 구조 캡슐을 타고 올라온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뜨거운 포옹을 했고요. 1시간당 1명씩 구출되는 인내심이 요구되는 작업 속에서 광부들이 1명씩 구조 캡슐을 타고 지상을 밟았습니다. 마침내 하루가 지난 10월 13일 오후 9시 55분 작업반장 루이스 우르수아를 마지막으로 구조 작업이 무사히 완전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저 어려운 환경에서 견뎌줬고 어머나. 그래서 무사히 탈출을 했고 생존 귀환을 했어요.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준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칠레 국민들은 밤새면서 이들을 기다렸고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축하가 쇄도했습니다. 작업반장 루이스 우르수아는 국민적 영웅이 됐고 생존한 칠레 광부들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꺾이지 않는 인간의 생명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한 줄기 희망을 잃지 않고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온 33명의 광부들은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줬습니다. 네, 아유, 야, 이거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네.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너무 더우시죠? 너무 더워요. 장난입니다. 덥다 보니까 정말 입맛도 없으시죠? 네. 요새요, 많은 분들이 입맛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요즘 먹는 여름 배추가 사실 맛이 좀 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맛도 없지, 입맛도 없지, 걷다가 먹는 김치도 부실하지 하니까 정말 밥상에 맛있는 김치 하나 올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여름 김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 김치. 네, 맛있겠죠? 네, 정말 맛있을 것 기대됩니다. 같아요. 여름 김치 중에서도 요거 굉장히 별미인데요. 바로 양파 부추김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가 양파가 제철이죠. 특히 저장용 양파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저장용 양파가 지금쯤 되면 수분이 조금 말라서 약간 딱딱하고 식감이 아삭아삭해서 정말 맛있는 맛을 내거든요. 요거 부추와 함께 양념에 버무려서 잡수시면 입맛이 갑자기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거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가지김치입니다. 가지로 김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나물만 해서 드셨잖아요. 근데 이 가지 가지고 정말 맛있는 그 얕은 맛의 김치를 만들면 입맛도 살아나는데, 가지가요, 우리 흐물흐물해서 싫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가지김치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굉장히 식감이 촉촉하면서도 쫄깃쫄깃해서 아마 가지김치를 앞으로는 나는 인생의 가지 요리로 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아주 말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김치는요, 여름에 어울리는 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더위를 물리칠 이 김치, 여름 김치, 오늘 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양파를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다듬어서 양파 껍질 다 벗겨주세요. 그러면 양파가 이렇게 좀 자리를 잘 잡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양파 그러면 채 썬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꼭지를 따버리고 그쵸. 채를 네. 쓸잖아요. 근데 김치 만들 때는 요 꼭지가 너무 많이 따버리면 양파가 나달나달 돌아다녀서 덩어리가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3등분만 하세요. 나는 양파김치가 조금 작았으면 좋겠어요. 깍두기 크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반만 가르면 돼요. 근데 저는 양파김치가 큼직큼직한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등분만 할 거예요. 만약에 양파가 굉장히 크다, 그럼 4등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준비가 됐어요. 하나만 더 썰을까요? 네. 근데 양파를 우리가 썰다 보면은요, 어떤 양파는 굉장히 납작해요. 근데 어떤 양파는 세로로 굉장히 오목하잖아요. 네. 양파도 암수가 있어요. 두 개 그래요? 다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암수가 있구나. 네. 이렇게 썰어주세요. 3등분해서 반만. 네. 이것도 3등분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저 위에 자르면 이제 다 그쵸. 터져버리겠다.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 이제 절임을 해야 돼요. 근데 양파김치의 절임은 우리가 요 액젓으로 합니다. 여기 지금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 4분의 1컵만 준비했는데 네. 생수를 한 컵을 더 준비를 해주세요. 왜 생수를 한 컵을 더 준비를 하냐 하면, 멸치 액젓만 하잖아요. 그럼 양파가 어느 부분은 굉장히 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어느 부분은 간이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맛의 균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같이 이렇게 섞어주세요. 섞어서 잘 섞어요. 네. 그런 다음에 골고루 뿌려요. 이렇게 간이 다 배는 거죠. 골고루.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절임을 하는 거예요. 요거 어느 정도 하느냐, 오래 하실 필요도 없고요. 딱 20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분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절임 상태를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제가 20분 절인 상태의 양파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별로 큰 차이는 없죠. 대신에 양파가 이렇게 부드러워졌죠. 그렇죠? 우리가 절이기 전에 양파는 어때요? 뻣뻣해서 이것 그쵸. 하면은 잘라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절여진 상태죠. 요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절임물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임물을 받아내야 돼요. 왜 절임물을 받아내냐면 이 양파에서도 단맛이 스며들잖아요. 요 절임물을 이렇게 된 것을 20분 후에 이렇게 따라내세요.
요 따라낸 걸 가지고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양파김치에는 제가 아까 부추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추도 이렇게 썰어주세요. 다듬어서. 이 부추가요, 특히 여름 부추가요,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말씀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영양 성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향도 좋고 쓰임새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부추가 요새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단 사시면 이렇게 조금하게 해서 메뉴를 좀 다양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부추는 딱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 색이 초록초록해서 이쁘죠? 네, 너무 예뻐요. 자, 그러면 하얀색의 양파에 초록색의 부추 있으니까 한 가지 색깔을 더 넣으면 더 이쁘겠죠? 빨간색? 네, 빨간색이에요. 바로 빨간색을 준비를 하세요. 빨간색도 이렇게 다듬어서 아주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씨 안 빼고 그냥 네, 하시는 거예요. 씨에서 단맛이 나기 때문에 굳이 뺄 필요는 없어요. 네. 만약에 씨가 들어가서 굉장히 둥둥둥둥 떠다녀서 보기가 조금 그렇다 하실 경우에는 빼도 되는데 굳이 안 빼도 되실 네.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이게 또 물김치가 아니니까. 그쵸, 네, 있어도 맞아요. 뭐 전혀 뭐. 상관없어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양파 절인 물을 빼놨었죠. 요거를 이제 양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양념을 하느냐? 이런 대야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대야 하나 준비하고 양념물을 넣어요. 네. 멸치 액젓이랑 그쵸? 물이랑 물하고 섞였는데 여기에 양파가 녹아내려져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찍어 잡숴 보시면 약간 단맛이 좀 나요. 그리고 양파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잡숫고 난 다음에 꼭 양치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하냐? 바로 요거 있어요. 고춧가루잖아요. 고춧가루를 이렇게 놓고 고춧가루를 불려주셔야 돼요. 왜 고춧가루를 불리냐 하면 고춧가루 불리는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양파가 이렇게 하얀 색깔인데 이 빨간색의 양념이 착 흡착이 돼야 이게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렇지 않으면 돌아다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서 불림을 조금 해주세요. 색을 잘 입혀지게. 네. 아, 나는 굉장히 더 고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계실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믹서기에 곱게 갈아내시면 돼요. 아. 믹서기에.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딱 요 정도만 해도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요것만 이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네. 대야에 고춧가루 딱 들어가니까 이제 김치 한다는 생각이 확 그쵸. 드네요. 네. 이렇게 하면 자, 불려졌어요. 네. 아까보다 훨씬 더 날가루가 없이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빨간색이 됐잖아요. 네. 자, 이제 이 상태가 됐으면 여기에다 이제 가진 양념만 들어가면 돼요. 바로 다진 파. 다진 파. 그리고 다진 다진 마늘 마늘.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새 생강청들 다들 사서 드시잖아요. 네. 생강, 다진 생강을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물엿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단맛 있는 생강청 넣으시면 두 가지를 간편하게. 다 하실 수가 네. 있어요. 그리고 소금 2분의 1 큰술만 딱 넣으면 돼요. 제가 요거 몇 번 해봤겠어요. 3번 해봤겠죠? 네. 3-4번? 그래서 딱 맞아요. 양념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또 잘 섞어요. 이거 맛이 궁금해요. 양파김치. 그쵸. 맛이 굉장히 궁금하죠. 네. 색깔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자, 그랬으면 이제 예인 씨. 네. 여기다가 이제 뭘 넣고 이제 다 버무릴까요? 양파 아니에요? 그쵸. 양파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재가 먼저 들어가서 색깔을 나게 하고 그다음에 부재료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조화롭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기에 지금 양파, 부추, 고추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그냥 버무릴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순서가 필요할 것 그쵸. 같아요. 네. 바로 양파 먼저 그치. 들어갑니다. 주재료가 먼저. 네. 그 다음에 부추겠죠?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파 먼저 버무리고. 다 버무려 주세요.
맛있겠죠? 네.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달나달 양파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개의치 마시고 그냥 버무리세요. 이렇게 하면 양파의 속까지 다 스며들어요. 자, 이제 양념이 딱 맞아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양파가 어느 정도 색도 나고 이제 맛이 싹 배일라 그래요. 그랬으면 아까 우리 준비해놨던 거 있잖아요. 부추. 부추 넣어주세요. 부추 이렇게 넣어서 같이 버무리세요. 혹시 좀 초록이 들어가줘야 저는 맛있어 보이는 것 그리고 같아요. 또 이렇게 양파에 부추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부추의 향이 또 살아 있어서 양파와 굉장히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고추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홍고추. 네. 와. 양념 맛도 궁금하고. 그렇죠. 너무 양파 맛도 맛있겠죠. 궁금하고. 양파가 또 나날이 된 게 아니니까 씹으면 또 안에 그 자, 그랬으면 이제 다 됐거든요. 네. 김치가 이렇게 쉬워요. 여름 김치가. 끝났네요. 엄청 쉽잖아요. 아까 20분 절임한 거 빼놓고 준비 과정까지 하면은 1시간이 채 안 걸려서 여름 김치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랬으면 이런 통에다가 이제 담아요. 제가 왜 담는 것까지 보여드리냐 하면 이 양파김치가요. 사실 지금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살짝 아린 맛이 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에다 담아서 냉장고에 바로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양파 부추김치는 익히지 않고 먹어요. 생맛이 돼야지만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냉장고로 바로 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네. 거죠. 제가 지금 눈이 동그래졌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아, 10분 경과를 들으셔야 되는데 22분 경과를 해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벌써 22분이 됐나. 저희가 생방송이 생방송이라 이게 네. 시간 고지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8시 22분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딱 담아놓고 바로 뭐 집에 같으면 요다가 물 조금 넣고 제가 이렇게 했을 텐데 방송이니까 거기까지 못 하고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바로 보관했다가 내일 아침부터 잡수시면 아. 아린 맛 없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밥하고 있어요. 같이 네. 좀 넣어드렸어요. 한번 잡숴 보세요. 맛이 어떤가? 아, 너무 궁금해요. 부추랑 양파랑 같이 해서 같이 딱 잡아가지고. 맛이 금세 들었네요. 네, 그거는 맛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만들어서 갖고 온 근데 거예요. 이렇게 금방 맛이 들어요? 이게 부추 향이 있으니까 확실히 산뜻한 느낌이 있으면서 와, 맛있다. 아린 맛이 어때요? 없는데요? 아린 맛 하나도 없죠. 네. 아마 오늘 제가 지금 담은 요거는 지금 바로 잡수시면 아린 맛이 올라와요. 근데 요거는 어제 해놨기 때문에 벌써 아린 맛은 없어졌어요. 진짜 아린 맛도 없고 그 자연스러운 단맛이 좀 나요. 네. 양파에서 우러나는. 단맛이 양파에서 나오는 건가? 와, 이 양파김치 고기랑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제가 예인 씨가 왜 고기 얘기 안 하나 했어요. 야, 양파김치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요새 왜 덥다고 물 말아 잡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게 물 말아 잡수실 때 요 양파김치 한 접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부추하고 궁합도 너무 잘 맞는 것 근데 같아. 진짜 맛이 잘 뱄다. 그쵸. 짬도 잘 너무 뱄죠? 좋고. 아, 여름에 왜 이 양파김치가 맛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시원하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잡수실 동안 네. 양파김치 아삭아삭하고 좋잖아요. 너무 제가 맛있어요. 가지김치 알려드릴게요. 자, 가지김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새 여름 가지가 완전 제철이에요. 가지가 얼마나 이게 살캉살캉하게 식감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 가지를 이렇게 준비가 되면 우리가 가지 꼭지 부분에 가시가 조금 날카롭게 있어야 금방 채취한 가지거든요. 금방 딴 가지.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해서 하시고요. 이렇게 가지를 잘라요. 어느 정도 자르냐 하면 저는 요거 한 3등분 하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가지가 굉장히 뚱뚱해. 그러면 이렇게 3등분. 네. 근데 가지가 굉장히 날씬해. 그러면 4등분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두툼두툼 하잖아요. 근데 이 가지는 칼로 이렇게 썰어 놓잖아요. 그럼 금방 또 공기 중에 공기랑 닿아서 갈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지를 썰고 날 때는 옆에다가 채 하나 놓고 이렇게 물에다가 좀 담가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가지가 변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까지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근데 이 가지김치에는요, 부추가 들어가도 좋은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쪽파만 넣을 거예요. 쪽파만 이렇게 해서 넣을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서 넣어주세요. 부추보다는 좀 작게 써네요. 네. 왜냐하면 부추처럼 너무 길게 하면 이 파가 지저분하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썰어놔요. 양파 김치는 이제 뭐 먹어본 적이 있어서 근데 제가 가지김치를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가지는 그래요? 원래 너무 볶거나 궁금하시죠? 찌거나 이렇게 맞아요. 먹었잖아요. 나물로 먹고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 양파도 또 들어가는 게 좋은데 양파는 곱게 채 썰어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한 반 개 정도만 네.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 단맛이 싹 스며들어서 양파김치가 더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뭐 흔하게 집에 있는 요 빨간 고추, 그다음에 청양고추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같이 놨어요. 네. 자, 그랬으면 이 양파김치는 아까 제가 액젓으로 절였잖아요. 네. 근데 가지는 어떻게 절이느냐? 요 보세요. 요거를 채반에다가 넓게 이렇게 펼쳐요. 이렇게 넓게 펼치고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로. 네, 이렇게 해서 끼얹어 주세요. 뜨거운 물을 골고루. 끼얹어 주는 정도로 가는구나. 네. 끓는 물에다가 살짝 넣었다 빼도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뜨거운 물로 살살살살 해서 뜨거운 기운만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뜨거운 기운 줬으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찬물에 얼른 헹궈야죠. 냉탕, 온탕. 그렇죠. 찬물에 얼른 헹궈야죠. 이렇게 해야 좀 가지 식감이 더 좋아질 것 그렇죠. 같아요. 가지 식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사실 가지를 센 걸로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살짝 절임을 하기 전 단계예요. 네. 가지는 절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이렇게 헹궈주세요. 탱글탱글하겠다. 가지 색깔이 너무 이쁘지 너무 않아요? 예뻐요. 보라보라 네. 하니까 너무 이쁘죠. 이 색깔이 또 안토시아닌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항산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제철인 가지를 꼭 잡수셔야 되는데 자, 그랬으면 우리가 요런 절임을 하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야 하나 준비해 놓고 이렇게 놔줘요. 그리고 굵은 소금으로 2큰술 넣고 절임을 하세요. 지금 수분감이 있으니까 굵은 소금이 금방 녹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절임하느냐 딱 20분만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절여 놓는 거예요. 네. 자, 그랬으면 이렇게 절여 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냐면요. 바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꼬들꼬들. 그렇죠? 조금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요거요? 네. 맛있어요. 그죠. 요거 살짝 볶아 드셔도 좋은데 오늘은 주제가 김치니까 네. 김치를 담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맛있어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양념해서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아까 요 양파는 제가 액젓으로 절임을 해서 젓갈이 들어갔잖아요. 네. 가지는 지금 제가 액젓은 준비 안 했거든요. 그럼 네. 뭘 준비했느냐? 바로 요거 준비했어요. 요거 뭔지 아세요? 요 새우젓이에요. 새우젓을 한 큰술만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요거를 잘게 다져요. 새우젓을 또 다지네. 네. 왜냐하면 가지를 우리가 소금에 살짝 절임을 하고 먹는 거기 때문에 새우젓이 통째로 들어있으면 예전에 저희 할머님은 음식이 추하면 맛이 없다 양전해야지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져서 넣어요. 그러면 훨씬 더 양념이 잘 흡수가 되면서 잘 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져주세요. 새우젓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새우젓 아닌 듯이 막 아이고야. 아닌 듯이 막 다져주세요. 그리고 가지김치는 젓갈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요. 좀 아까 양파김치 잡숴 보니까 어때요? 젓갈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죠. 네. 액젓으로 약간 버무려서만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져주세요. 아유, 이거 언제 다지고 있냐? 금방 다져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다지니까 금방 다졌잖아요. 네. 이렇게 다져야 저는 이 젓갈 냄새가 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야 가지김치가 훨씬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볼을 하나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무쳐야 되니까. 네. 자, 그랬으면 요거 그냥 넣어주세요. 요거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올려놓을게요.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고춧가루랑 다진 마늘, 네. 그다음에 다진 생강만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요걸 또 잘 섞어요. 이렇게 하면 그 고춧가루 불리는 예. 작업은 여기서는 그쵸. 물이 없어서. 그쵸? 안 되죠? 않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요거 잘 섞은 다음에 네. 이 절여놓은 가지를 넣고 고춧가루 물을 입혀요. 아. 가지에다가. 제가 장갑 하나만 낄게요. 네. 네. 아, 착 붙도록. 그쵸. 네.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지가요. 우리가 가지는 수분을 많이 먹는 채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계속 넣게 되면 계속 수분을 먹어서 불어요. 그럼 나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가지 흐물흐물해서 싫어요, 식감이. 근데 오늘의 김치는, 이 가지 김치는 식감이 굉장히 꼬들꼬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감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가지에다가 바로 넣고 이렇게 버무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갖고 있는 수분감에 고춧가루가 불려지도록. 아. 아시겠죠? 네.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요리가 은근 과학이에요. 과학이에요. 은근히 아니고 대놓고 과하게. 은근 과학. 이렇게 해도 불리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버무려 놔요. 아, 이래서 고춧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그렇죠. 벌써 고춧가루가 안에 있는 수분감 때문에 벌써 꼬들꼬들해졌어요. 그쵸? 네. 가지에. 자, 그랬으면 요랬으면 여기에다 이제 가진 양념 하시면 돼요. 와. 맛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죠? 네. 벌써 뭐 비주얼이.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뭐 지금 쪽파나 양파를 미리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꼬들꼬들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수분감이 있는 채소를 넣고 자꾸 치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수분이 나오겠죠. 네네. 그러면 약간 채소 지린 맛이 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아우, 이제 완전히 고춧가루가 불려졌어요. 네. 아까보다 어때요, 색깔이? 더 진해지고 그쵸? 붙었어요. 더 맛있어졌죠?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어야 될 거 있잖아요. 양파. 양파, 아까 썰어놓은 거. 산 양파. 그다음에 쪽파. 이제 버무려요. 아, 추가로 뭐 양념을 더 넣지는 네. 않고. 아까 그 양념이 다예요. 네. 아. 더 이상은 양념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버무려요. 제가 지금 소금 간 안 할 건데요. 왜 소금 간을 안 하냐 하면 아까 제가 절임을 할 때 소금 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소금 간을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독다독 해놓고 여기다가 고추, 그다음에 청양고추, 맛있겠다. 그것도 버무려서 다독다독 해놓으세요. 다독다독. 네. 그리고 준비한 통에다가 담아요. 얘도 좀 더 떠먹어야 되나? 얘도 놔둬서 먹어야 되나? 네. 왜냐하면 요거 지금 잡수시면은요, 간이 조금 덜 배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익히지 않고 내일 아침부터 잡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름 김치는 만들기 굉장히 쉬운데 먹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기다려야 더 맛있잖아요.
기다림이 있어야. 네. 자, 이렇게 해서 다독다독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도 뭐 기다리는 것도 하루인데요, 뭐. 그쵸? 하루 그리고 넣어뒀다가. 내일 아침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요 가지에서 수분이 쪼르르 흘러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가지김치가 만들어지거든요. 아, 깻가루까지. 깻가루 뿌려서 와, 맛있겠다. 버무려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쓰면 가지김치가 다 만들어졌어요. 어.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만들어 놓은 가지김치를 네. 갖고 왔어요. 네. 간이 얼마나 잘 배었는지 한번 봐주세요. 맛이 진짜 궁금했어. 안에 다 스며들었네요. 그렇죠? 스며들었죠? 그래서 하루를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한 8시간 이상. 그래서 냉장고에 넣기 때문에 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지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쫄깃쫄깃하죠? 네, 맞아요. 간맞춤이 어때요? 간맞춤도 딱 좋고. 맞아. 저는 그 가지의 흐물흐물한 식감이 사실 흐물흐물하지 않아요. 네, 싫은 건데 지금은 네. 딱 좋아요. 딱 볶고. 와, 밥이랑 잘 어울리고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름 김치는요, 입맛 없을 때 김치 대신으로 이 2가지 올려놓고 잡수시면 정말 맛있죠. 와, 이런 입맛 없을 쫄깃해요, 때도 식감이. 좋고. 가지가. 그렇죠. 아주 가지로 쫄깃쫄깃하죠. 만들어 먹을 줄이야, 그죠? 야, 너무 맛있고 살짝 이 안에 양파 넣으신 것도 왜 넣은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양파의 단맛이 조금 올라오니까 훨씬 네. 더 싱그럽지 않으세요? 올라와요. 그리고 이 식감도 가지의 식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네. 약간 아삭한 느낌을 줘서 훨씬 더 입안에서 조화롭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가지김치는 얼마나 보관할 수가 있을까요? 아, 요거요. 가지김치는 요거는 생으로 먹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 저희 레시피 보시면 가지도 양이 좀 작고요. 그다음에 양파도 양이 일부러 작아요. 왜냐하면 제가 딱 한 통 분량씩만 만들어서 요거 일주일 안에 다 드세요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딱 맛있게 잡수시면 한 3, 4일이면 없어지는데 아, 우리 집은 식구가 없어서 밥을 잘 안 먹어야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안에 잡수시면 요거 네. 다 아마 만들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을 굉장히 저희가 딱 알맞게 준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먹어보니까 상해 내면 일주일까지 안 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맛있어요. 보관 걱정을 해. 바로 없어질 것 같은데. 네. 야, 여름김치 너무 맛있게 또 만드는 법과 맛도 한번 네. 봤습니다. 맞아요. 집에서 이제 반찬 하시기 불 앞에서 하기도 어려운데 한번 그쵸.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는 선생님 어떤 다음 요리 해볼까요? 주는요, 여러분 들깨 좋아하세요? 들깨? 너무 좋아하죠. 그쵸? 네. 들깨가루로 만드는 맛있는 고기 요리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나.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고기예요, 선생님? 네, 아, 고기. 기대됩니다. 어머. 자, 오늘도 자 맛있게 또 먹어보고 또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되는 곳도 있겠고요. 현재 서울 곳곳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중구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 60mm 이상 오겠고요. 비구름대 폭이 좁아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 편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립니다. 특히 경남에 최대 80mm 이상 내리겠고요. 한 번에 30mm씩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다. 네, 비가 와도 체감 35도 안팎의 폭염은 계속됩니다. 태백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현재 온열 질환자는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가 열기를 식혀주기는커녕 습도만 잔뜩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예상되고요. 대구는 무려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남쪽에,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도 덥더니 소나기가 확 내리더라고요. 네. 걸어가다가 낭패 보는 분들도 있던데 조그만 우산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방 속 작은 우산 네. 하나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한동안 좀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